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2021년 9월 7일 저녁 7시가 다 돼가는 시간인데요. 이미 해는 떨어졌고 노을빛도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정치 관련 유튜브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야당 대선 후보를 검증하는 자리였습니다. 몇 명의 정치인들이 출연했고 그리고 3명의 패널들이 질문을 주고받았는데요. 그들 모두에게서 느낀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논리가 취약하다. 그리고 진실성이 부족하다. 중요한 것은 문명의 재편기, 세계지의 재편기에 있는 이 시기에, 이 중차대한 시기에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자리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리고 국가관, 그리고 역사관을 질문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질 않았었어요. 답변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요. 그렇다면 정말 심각하구나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런 식의 수준밖에 보이지 못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역사의식의 부재, 즉 우리 역사에 대한 무지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도 아주 강하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릇된 생각이 있는데요. 우리는 900여에 달하는 침략을 받고도 한 번도 남을 침략한 적이 없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다. 이거 맞지 않죠. 또 한 가지는 우리 민족의 특성은 은군과 끈기로 이루어졌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사실은 내부적으로 약소국이고 중국에게 사대했고 일본에서 식민지가 됐고 이런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쳐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아직 풀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런 그늘을 들이게 한 것들은 주로 일본인들의 정책과 작동에 의한 것이 강한데요. 일본인들은 우리에게 숙명론을 주입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반도민족이기 때문에 대륙에 붙은 주변부족 존재, 즉 부수적인 존재이면서 역사는 자율적이 아니라 타율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반도가 지고 있는 것을 한쪽만 강조해서 지리적 숙명론도 강조했거든요. 또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주로 우리 역사 또는 우리 문화의 특성 또는 우리 민족성의 특징을 얘기할 경우에 조선시대의 500년을 집중적으로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시대, 일정한 공간, 일정한 상황을 근거로 해서 전체를 파악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민족의 역사는 3500년, 4000년 그 이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역사 과정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옳은 것이지 불과 우리 역사에서 비긍정적이거나 아주 불운했던 500년 아니면 540여 년의 역사를 갖고 평가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렇게 우리 민족 문화라든가 우리 역사의 특성, 사람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그동안은 사회과학자나 자연과학자는 전혀 발언을 못했고요. 인문과학자 중에서도 역사학자들이 발언하지를 잘 못했어요. 주로 문학과 연관된 예술 관련 사람들이 발언했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면서 단점 중에 하나는 너무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파악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인지 중요하겠지만 사실에 근거해야 되고요. 표현할 때는 논리적 접근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일본인들이 이런 것을 갖고 우리에게 적용하고 세뇌시켰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세키노 다다시예요. 그 사람은 우리 자연 환경 자체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커다란 하천과 평야가 아주 비교적 빈약하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시종 중국 예술의 모방에 물들어 있다. 국민 정신이 일반적으로 문약하며 이게 그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정말 아직까지도 조선의 미학에 영향을 끼치는 야나기 문헤요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의 역사는 아주 쓸쓸하다. 슬픔을 아로새긴 것이다. 그리고 비의 아름다움이 있다. 이 야나기 문헤요시는 일본에서 가장 초기의 미학자거든요. 이가 만든 것이 바로 조선 미학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미학이란 것은 결국은 서양의 용어를 일본이 미학으로 번역했고 일본의 전통적인 사고, 생태 사고 이런 것들을 합쳐서 일본적인 미학의 개념을 정의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수용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미학자들은 나름대로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아직까지도 여기서 탈각하지 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일본 사람들이 아니라고 반론을 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비판하고 그들의 시각을 교정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미학파 출신들이 의외로 한국사에 영향을 많이 끼쳐요. 우리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기보다는 정서적이고 감성적이고 신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예술가들이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겁니다. 긍정적이건 부정적인 건 간에 특히 현대사에 들어와서 특정한 몇몇 인물들 보면은 미학과 출신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어떤 일정한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우리 역사를 이렇게 그늘지게 평가한 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도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역사학자들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역사학의 연구 분야를 보면은요, 우리 민족이 주변적으로 진출했다, 개척했다, 또는 침공했다, 이런 것들에 관한 연구는 소홀히 하거나 거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학은 굉장히 편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디아스포라만 하더라도요, 디아스포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디아스포라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디아스포라 자체에 관해서 큰 연구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일본인들이 우리에게 주입시켜 놓은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제가 본 프로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좀 거시적으로, 범공간적으로,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세계사적 시각에서 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현실과 함께 문명에 관한 문제까지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러지 못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시대 때 성리학자들과 최근의 지식인들과 어쩜 이리도 똑같은가, 이런 절망감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오늘 강의로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900여에 달하는 침략을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고난의 민족이라고 말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전쟁과 전투는 구분해야 됩니다. 즉 워와 배틀은 구분해야 되죠. 우리 역사에는 숱하게 많은 배틀로 구성되어 있지 워는 별로 많지가 않아요. 제가 예를 들면은 유만자손과 한나라의 전쟁, 그리고 고구려 수단 간에 벌어진 이 70년 전쟁, 제가 동아시아 국제대전이라고 처음 명명했죠. 이 전쟁, 그리고 그 위에 있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혹시 병자호란, 이것도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12만의 병력이 왔지만 우리는 불과 40여일밖에 저항을 못했잖아요. 그것도 수비전만 없는 겁니다. 임진왜란, 이게 사실은 워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몽골 그리고 대원 제국에 적극적으로 대항을 해서 한때는 이겼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몽골군이 수전 능력이 없어서 강화도를 침공하지 못했다고.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역사를 해석을 하면은 우리는 정말 우리 역사를 극복할 길이 없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예를 듭니다. 거란이죠. 결국은 이 나라가 고려를 침공했을 때도 대규모의 군대가 오지만은 사실은 대규모의 전쟁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고난을 당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인류 역사에서 우리처럼 행복하게 편안하게 산 집단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은 상대 비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한민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주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의 반개 집단들이 있었죠. 그들 중에 현재 존재하는 집단은 없어요. 극히 일부가 소수 집단으로 남아 있어요. 이를테면은 혁철족, 에벤키족 등등등등. 그리고 중국은 편안하게 살았습니까? 중국은 역사 이래 끝없이 북방 유목민족들의 침공을 받아서 북중국이 점령당했고요. 또 동방에서 주로 선비계통이 내려오면서 점령당한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남쪽으로 도망갔죠.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중국의 내륙지방이라든가 아니면 흥할령을 통해서 저쪽 서북쪽으로 해서 유라시아 연결되는 초원의 유목민족들, 그들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수천 킬로미터를 행군해서 이주지를 옮겨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은 외적에 대해서 크게 항전하지 않았어요. 고구려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 나머지는 보면은 크게 항전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우리 조선이 당시 일본에 대해서 그리고 청나라에 대해서 저항을 강하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대 비교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민족은 그동안 공질성,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존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얼마나 자주지겼는가, 얼마나 긍정적이고 역동적이었냐는 가치의 문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안정된 삶, 그리고 주변에 의해서 거대한 공격을 받지 않고 큰 전쟁이 없이 역사를 진행해 왔을까요?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현재 우리의 문제고요. 우리가 앞으로 21세기에 우리 민족의 입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또는 웅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지경학적, 지문화적 환경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주로 지정학적 가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도는 유라시아 지도인데요. 제가 만든 겁니다. 이렇게 유라시아 세계는 보통 동서로 6개, 그리고 남북으로도
수많은 길들이 연결되는 망체를 이루었었고 그 동쪽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극동이죠. 파이스트. 저는 파이스트란 말이 물론 서구 중심으로 볼 땐 변방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한편에서는 가장 동쪽에 있기 때문에 의미상으로는 정말 좋다고 봅니다. 오리엔트, 아시아, 이거 모두 동쪽에 해가 떠오른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간빙기 이후에 모든 인류는 해가 뜨는 것을 지향을 했어요. 궁극적인 도달점이죠. 그 끝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민족의 성립 과정 또는 활동 범위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제 이론에 따르면 8개 플러스 알파를 통해서 이 땅에 모여들었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모여들었으면 반드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왔던 길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증거들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런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범아시아의 여러 지역과 직접 간접으로 연관되어 있구나 알 수가 있어요. 이 땅을 향해서 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 탐험정신, 모험성을 전제한다면 우리는 다시 또 주변 산지사방으로 분명히 진출, 개척, 이주했을 것은 분명하죠. 그 증거를 찾는 일은 역사학자들의 몫입니다. 자, 동아시아를 제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지 우리 민족의 위치가 드러나는데요. 오른쪽 도형 보이시죠? 제가 그린 그림인데요. 동아시아를 저는 가운데 어머니 문명을 설정하고요. 이렇게 세 개로 보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서남쪽에 있는 중화 문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북쪽에는 북방의 초원유목 문명이 있고요. 동쪽에는 동방 문명권을 설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4대 문명권이라는 100년 전의 기준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적용하고 있는데요. 문명의 개념과 기준이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북방 유목 문명도 하나의 문명권으로 세계가 인정한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렇다면 고전적, 비교적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우리는 북방 유목 문명보다는 더 문명 개념에 적합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현재 한반도와 만주 일대와 그리고 일본 열대 일부와 함께 이 바다, 동아지중해 전체를 동방 문명권이라고 설정하는 겁니다. 이거 아주 독특하거든요. 그런데 이 구도를 살펴보시면요, 정말 묘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세 개로 구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리적 환경이 달라요. 지형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사는 사람들의 생물학적 성격이 달라요. 중화 문명은 주로 중앙 몽골로이드고요. 북방 문명과 동방 문명은 북방 몽골로이드 계통입니다. 근데 언어상으로 보게 되면 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도 세 개로 구분되지만 언어상으로도 구분이 되고 생태 환경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역시 생활 양식도 달라요. 그렇다면 민속도 다르고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아시아는 제 이론에 따르면 세 개의 핵 아니면 세 개의 축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이런 상정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를 찍고 있는 것이 삼각대 트라이포드죠. 이게 산발이에요. 모든 것이 이렇게 산발이 체제는 체크 앤드 밸런스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균형과 조화, 안정을 뜻하기 때문에 고대 사회부터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개의 구도로 이루어졌을 때는 반드시 체크 앤드 밸런스 기능을 하고 있고 동방 문명도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더더욱 좋은 점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 세 개의 문명권 또는 정치권이 관계를 맺을 때 동방은 약간 옆으로 비껴나도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정치 군사적 충돌은요, 중앙에 있었던 중화 문명이고요. 그리고 만리장성 이북에 있었던 북방 유목 문명권입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경쟁, 갈등, 충돌, 원수지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전 초원을 통일하게 되면 제국지향적 성격을 갖고 반드시 팽창하는 데 남쪽으로 내려오고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대재앙이 반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북방 유목 민족들은 생존을 위해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넘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사 이래 계속해서 북방 세력과 중원 세력과는 전쟁이 벌어지는데 동쪽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일단 관련이 좀 적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 양대 세력이 격돌할 때 만약에 동쪽에 있는 우리를 건드리거나 우리를 공격하면은 상대 세력에 의해서 배후를 찔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북방 유목 민족들이 만약에 우리를 공격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중화 문명권으로서는 북방 문명권을 공격하는데 절의 찬스가 되는 거죠. 반대로 중화 문명권이 우리 동방 문명권을 공격 침략한다. 그 허점을 타서 북방에서는 유목 민족들이 파죽지세로 김하군단을 통해서 공격하거든요. 이런 교묘한 구도 때문에 우리 동방 문명권은 이 동아시아권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가치를 우리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거기에 걸맞는 정책을 취했고요. 그리고 이런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강대국을 지향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고구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구려는 한반도의 남부를 뺀 나머지 지역과 그리고 만주 일대를 장악했고요. 그리고 해양을 장악했어요. 해륙국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중국 쪽이 분열됐을 때는 그 분열된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등고르기를 펼치고 또 북방 세력과 중화 문명권이 대결할 때도 그 중간에 있으면서 역학관계를 조정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고려 후기 이전의 우리 민족의 역사, 우리 민족의 문화, 그리고 우리 민족의 성격을 보면은 비교적 역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주체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주변적으로 각지로 진출, 이주, 개척했는데 예를 들면 유화를 넘어간다든가 아니면 북만 쪽으로 진출한다든가 그리고 나아가서 바로 바다를 건너서 일본 열대 곳곳으로 진출했던 것이죠. 이 오른쪽 지도를 보세요. 한반도와 만주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만든 한륙도란 용어가 있죠. 여길 중심으로 해서 산지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선을 그었죠. 이것이 우리 집단의 진출 그리고 개척의 과정을 표시한 겁니다. 제가 동아지 중에 고대 일본이란 책에서 언급했고 또 제가 유튜브 강의를 했었지만은 고구려인들은 동해 중부 이북의 해상을 통해서 일본 열대 중부 지역 그리고 신라 세력들은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지역을 통해서 혼슈의 남부 지역 그리고 가야 세력들은 바로 현재 낙동 하구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대마도를 거쳐 큐슈 지역 그리고 전라남도에 있었던 마한 세력과 그 위에 내려온 백제 세력들은 현재 큐슈의 중서부 지역에 도착하면서 일본 열도를 공략하고 그리고 개척하고 거기서 강력한 정치 세력을 만들고 고대 국가를 만들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6세기 중후반기에 야마도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국가가 탄생하기 이전까지 저는 4개 플러스 알파 정도의 각각 다른 국가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설이지만은 국가의 개념을 느슨하게 쓸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성격이 좀 적극적이고 급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민족성의 첫 번째 특성을 탐험정신이라고 논리를 전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이 900여에 달한 침략만 받고 남을 한 번도 공격한 적이 없는 평화를 살아온 민족이라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을 뿐더러 역사학자로서 사실이 아닌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많이 침략했고요. 일본에 왜구가 있었다면 우리는 신라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고려구도 백제구도 가야구도 있었겠지만 적어도 일본의 정사에 나오는 기록을 보면 신라 해적들이 일본 열도의 여러 지역을 횡행하면서 심지어는 살육전까지 펼쳤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표는 중국 전 역사를 통해서 국가와 종족에 구분한 것이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실질적으로 해와 이북의 북중국 지역은 북쪽에서 내려온 유목민족들 그리고 우리 동방의 반개 종족인 선비족 계통들이 장악해서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고난의 역사를 가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데요. 사례 기록을 보면은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 수만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의 병사가 죽고 또 거기에 달하는 백성들이 생매장당하거나 살육당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적 있습니까? 따라서 이제는 우리 역사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좀 더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리고 진취적이고 그리고 거시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의 정치를 이끌어갈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지식인들은 오늘 제 강의를 꼭 유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